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제가 4회분이면 4, 46, 160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코스 100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60문제예요. 260문제면 충분해요, 문제. 문제는 충분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시험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린 전공자들을 뭐 법대 학생을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즉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등급이 나눠져서 뭐 90점 이상, 80점 이상 나눠져서 뭐 1등급, 2등급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를 우리가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맞춰 붙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실수에 틀리지 않는 거. 알았던 걸 실수에 틀리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60점은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연연하지 말아라. 그럼 제가 4, 4, 16, 160문제를 뭘 중심 뽑았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뽑았어요. 늘 강조하지만 예를 들면 작년 예를 들어볼게요. 3.3의 작년 시험에서 200지문이에요. 한 문제 지문이 5개니까 그 200지문 중에서 13개 지문. 13개 지문은 이런 지문은 우리 기출지문에 잘 없었던 지문이고 이런 지문을 다 내네? 하는 건 13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87지문은요. 늘 나왔던 기출지문 갖고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눈에 익은 문제, 늘 들었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생소한 문제, 난해한 문제, 문제 파악하는데 1분씩 걸려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 모의고사지만 제가 난이도를 최상급 난이도로 배제했어요. 많이. 왜요? 어차피 최상급 난이도 가장 어려운 문제 3문제에 속하는 것은 풀어봐서 다시 그 문제를 줘도 못 풀어요. 조금만 변형해도 못 풀고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3문제 포기하고 그럼 제가 주는 문제의 한계치는 어디까지냐? 90점까지, 90점까지. 90점은 100점 들어간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럼 버려버리고 90점 문제까지만 4회분에 걸쳐 출제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 실질적으로 가자는 거, 실용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맞아서 85점 맞았어, 나 92점 맞았어. 이거 흐뭇하고 뭐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 이렇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70점대를 맞추자. 그러니까 제 모든 포커스는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얼만큼 이렇게 따라오고 반복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 4회분 문제를 풀면 70점대 나오게 한 75점 정도 나오는 점수가 정상적이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1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회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총체 법정추인이에요. 145조. 법정추인. 말뜻이 뭐죠? 내가 내 입으로 추인한다 말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법정추인 사유 그러면 외우셔야죠, 이건요. 앞자 따서 전, 이, 경, 담, 치. 이 치는 또 양이라 들어. 양도. 담양, 강, 담치강. 이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이 중에서 요 이행의 청구, 5호에 있는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의 양도란 말이 꼭 나오지, 양도. 요 2가지는 누가 이행을 청구하고 누가 양도했을 때 법정 추인하고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양도했을 때 법정 추인이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취소할 수 없다. 법정 추인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법률행위 있는 거면 3번 봐보세요. 바로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누가?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보세요. 경계,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의 제공, 강제 집행결제 이 4가지는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취소권자 하는 것을 취소권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법정 누가 하던 받던 쌍방 모두 법정 추인 되는 거죠. 이거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은 암기가 많지 않은데 전이경, 담치강에서 요 법정 추인 사유는 외울 수밖에 없죠.
이행의 청구와 그렇죠. 양도 이 두 가지는 누가 했을 때 취득권자 했을 때 법정 추인이다. 자 이거 암기죠. 저 정답 3번이에요. 자 이 정도야 뭐 봐줄 줄 아셔야 되고 자 42번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상 전 정답 먼저 볼게요. 자 정답 보면 2번 봐보세요. 이 X 건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는 X란 건물을 매매했어요. 매매했으나 그 전날 밤 매매 체결되기 전날 밤에 그 전에 계약 체결되기 전에 그 전날 전에 그 건물이 불타버렸더라.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뭐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나왔는데 3번 봐보세요. 범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가능했어. 그 이행 전에 무슨 불가능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늘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31회, 32회, 33회, 좋아요. 30회, 28회, 29회, 5, 6년 보면요. 총칙은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득점은 가장 쉽다 그랬어요, 제가. 왜요? 굵직굵직한 문제를 물어요. 너무 세세하고 막 옛날처럼 디테일하게 뭘 따지고 뭐 가불령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문제는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그 출제 경향의 가장 큰 특징이 총칙은 공부는 어렵지만 득점은 가장 쉽다. 굵직굵직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호재 유효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무효는 틀렸잖아요. 자, 4번에. 자, 강행규정의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무슨 무효?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절대무효. 절대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죠. 이 대항이란 말이 은근히 헷갈려요. 늘 잘 알아도요.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린다. 대항이란 말은 항상 주장이란 말로 바꾸세요. 주장. 그러면 강행법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3자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의 3자 보호하지? 선의의 3자 보호하지 않는 게 선의의 제3자 보호하지 않는 게 바로 절대무효잖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이란 말을 뭐로 바꾸자? 주장. 알면서 틀리는 거예요. 첨장 가면요. 별의별 경우 다 생겨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항이란 말 늘 쓰는 말이지만 어느 순간 헷갈리는 거야. 대항할 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이런 얘기도 없다 틀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는 다 봐주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 정도 수준. 야, 좀 문제 너무 쉬운 게 아니라 최근에 한번 기출문제 봐보셔요. 총체 10문제 중에 8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쉬워도 실수해요. 이렇게요. 정답 2번이고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비진입 표시 107조. 농담, 거짓말.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 비진입 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나의 진심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알거나 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때는 무효이다. 하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선의의 3자한테 무효를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슨 무효? 보호하는 상대형 무효다. 절대형 무효가 아니라 비슷한 무효는 상대형 무효가 편하는 거죠. 그럼 틀린 것을 볼까요? 43번에 일단은 참 어려운 판례. 이 비진입 표시가 어려워요, 나오면. 자, 3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협박이 협박. 강박에 따라, 협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강박당해서 증여한 경우 피해자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은 거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증여한 거란 말이에요. 진정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 상황에서는, 협박당 상황에서는 이거 최선이라 판단했어요. 야, 내가 증여한다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 잡겠네. 최선을 판단해서 증여한다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것은 비진표시가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비록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록 강박을 원인으로, 협박, 강박을 원인으로 뭐 할지언정,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비진표시는 아니죠. 이 비진표시 돼버리면 상대방이 알고 있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강박한 사람은, 협박한 사람은 지가 여기 협박해서 얘가 증인한테 얘기한 것이 진위 아니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뭘 취소를 해? 무효인데. 그냥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라는 말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강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증인한테 얘기한 것이 내 진심 아니었더라도 이것은 강발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지언정 비진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비진표에 해당돼 버리면 이게 무효가 된다고요. 무효로 취소한다면 없잖아요. 있을지언정 뭐는 아니다? 비진표시는 아니다. 참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줄줄 보면요. 이런 판례들이 참 중요한 판례들이죠. 어렵지만 비진표에서 대리권 남용, 정당한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대리권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한 거. 대리권 있다는 이용해 횡령 배임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먹고 번에다 불이익을 끼쳐서 도망간 사건을 대리권 남용이라 불러요. 남용된 대리권, 외우셔야 될 판례는 남용된 대리권은 판례는요.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하여 이거 외우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 우리 판례 태도는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 금융기관이 남용됐다는 사실을 이 대리인이 횡령과 배임하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서 그때는 무효이다. 대리권 남용 그럼 107조 단서 유추 적용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그 다음에 5번 보면요. 대출면 빌려준자. 많이 나온 지문이잖아요. 이 지문은 참 유명한 지문이에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값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체모에 서명했다. 한마디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비진위 표시에 우리가 말하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을 알거나 은행이 이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요. 있었더라도 언제나 유효하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돈 갚아야 된다. 따라 반환 채무를 진다. 상대가 알았더라도 무효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하다. 이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면 빌려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107조 법조문에 107조에 적용이 없다. 이걸 107조 법조문 따라가지 않는다. 언제 유효하게 돈 갚아야 된다. 두 지문 꼭 기억하셔야 돼. 수도 없이 반복돼 나온 지문들이에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지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딱딱 다시 한번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4에서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례 문제는 8문제에서 10문제쯤 만날 거예요. 가불병 많이는 안 만나요. 예전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17문제, 막 18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30배, 31배, 30배 보면 박스형 문제는 늘어났어요. 박스형 문제는 지문 길지 않아요? 가불병 사례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8문제, 10문제 만날 건데 모든 사례 문제는 뭐가 있다? 주제가 있다. 사례 문제는 가불병 이렇게 나온 얘기 이렇게 중간쯤 읽었어요. 중간쯤 읽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어야 돼요. 오편무연칙, 은닉행위, 예를 들면 가담과 이중매매, 중간생략등기 이런 식으로 뭐 떠오른 단어가 있어야 돼요. 떠오른 명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면 중간쯤 떠오른 단어가 있으면 푸셔요. 떠오른 단어가 없더라. 그럼 시간이 벅찬 문제야. 그거 시간 1분 내에 못 풀어요. 또 민법은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결과가 안 좋아요. 눈에 안 익은 거야. 그거 뭐 5분, 10분씩 고민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례 문제는 중간쯤까지 천천히 읽자. 읽으면 머릿속에 명사, 주제가 떠오르면 푼다. 안 떠오르면 패스. 항상 주제가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내는 건 아니에요. 갑은 을에게 자재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증여가 아니라 실제 증여인데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하는 것처럼 꾸몄다. 약속 꾸며서 이전 느꼈다. 뭐죠? 부동산 은닉행위. 실제는 너와 나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뭔데? 증여인데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매도한 걸 꾸몄다. 누구 속이기 위해서? 국세청 속이기 위해서. 증여세금이 양도세에서 싸니까요. 그래서 등기 속아서 등기를 어떻게 냈다? 등기 원인을요. 매매로 냈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실제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등기를 내버린 거야. 자,
그렇죠? 은닉행위죠. 이때 감춰진 실제 이루어진 증여 숨겨진 증여로서는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겉으로 한 매매는 진짜 매매가 가장 매매잖아요. 진짜 매매 아니잖아. 가장 매매. 누구 속이려고? 국세청 속이려고. 그럼 가장 매매. 매매로서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등기 원인을 허위기재했어요. 증여인데 매매를 허위기재했잖아요. 그 등기 원인을 허위기재한 것은 비록 적발되면 처벌받아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못한다. 취득한다. 단어 몇 단어 안 되잖아. 매매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등기는 유효. 자,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바로 들어갈게요. 이때 을명의의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원인을 허위기재 등기 났어요. 그 등기는 을명의 등기는 유효다 뭐다? 효력이 없다. 효력 없다는 얘기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효력이 있다 그래야죠. 있다. 유효하다 그래야죠. 이거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한 게 민법 총칙은 그냥 민법 총칙이 아니다. 이제는 부동산 총칙이다. 10문제, 8문제는 부동산 관련된 판례, 부동산 사례. 이게 우리가 중개업 볼 때 만나는 문제지. 뭐 학문적인 뭐 이론적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부동산 민법이다. 부동산 총칙이라고 생각하세요.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야죠. 틀렸네요. 자, 나머지 문제. 그래서 이게 되게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 을이 병화 때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내 앞 사람이 일단 이 등기 유효하잖아. 유효해서 을이 법적으로는요. 을이 소유권을 뭐 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했다면 다음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승계 취득.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하는 민법 원리가 내 앞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다음 사람은 선의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따라서 악의 병한테도 쫓아가서 무효 추정해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청구할 수 없다. 왜? 선의 아니 논할 필요 없다.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의와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청구할 수 없다. 다 맞는 지문이죠. 자, 똑같은 얘기예요.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병도 소유권 취득한다. 승계 취득. 내 앞 사람이 권리를 가졌다면 다음 사람은 선의와 논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 좋은 지문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도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 봐요. 요즘 출제 경향이 굉장히 중개심에 필요한 지식들, 써먹는 것들을 묻지 법대학생 중간고사 아무거나 막 무작위로 내지 않아요.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부동산 은닉행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잘 나온다고. 봐주시고. 40원 차고 109조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요 109조. 차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법률행위의 중력에 대한 착오여야 취소할 수 있다. 또 중력에 대한 착오였더라도 피해자 자신에게 착오인 피해자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 착오 문제 다 판례 문제들이죠. 자, 틀린 거부터 볼게요. 뭐 틀렸나? 일단 1번 볼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상대방이 착오자 피해자 진위에 동의했어요. 얘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마음속에는 평이랑 제곱미터를 같은 단위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1000평이라면 1억에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좋습니다. 1000제곱미터 1억에 매수하겠습니다. 평이란 말을 제곱미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착오가 있는 거죠. 내 진심은 1000평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표시했잖아요. 같은 걸 줄 알고 얘는 무시죠. 같은 단위인 줄 알고요. 근데 상대방이 나는 표시 잘못했지만 상대방의 진이 이걸 1000평을 알아들었어요. 나는 비록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마음 가지고 1000제곱미터를 매입하겠다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었다? 내 진위를 1000평을 알아들은 거야. 나는 표시 잘못했더라도 내 진심을 알아들은 거야. 1000평으로. 알아들었다면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니지. 취소하고 자시할 거 없죠. 일단 유효하잖아. 그대로요. 그러면 내가 비록 말을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들었어. 1000평이라고 알아들었어요. 들었다면 착오 원인으로 의사표현 취소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요. 아무 문제 없는 계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 말 정리합시다. 착오에서 비록 피해자가 착오로 말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내 진심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1000평을 알아들었다면
1000제곱미터 잘못 표시한 거 취소할 필요 없는 거죠. 1000평 매매가 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차고자 시에 동의해서 진심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차고는요 취소할 일은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 틀린 거죠. 또 차고에서는 이런 얘기들 다 보셔야 되는데 해설 보시고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별것도 아닌데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범위의 중요 부분에 차고에 해당된다. 이걸 뭐라 보냐? 토지 매매 계약에서 유명한 문장이죠. 토지의 매매 계약을 맺을 때 토지의 현황이에요. 현황이 하나 차고 현황. 그럼 토지 경계라는 차고는 일반적으로 이 계약에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지를 매입했는데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였더라. 응? 예를 들면 토지 현황하는 차고 논둑이 싸져 있어서 바둑이 싸져 있어서 그걸 경계라 믿고 매입했는데 경계가 엉뚱한 곳으로 청약 나오더라. 경계라는 차고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차고는 임의 규정이에요. 차고는 취소할 때는 규정이 강규정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차고에서 배우는 판례들은 일반적으로는 중요분이 아니다. 반드시 한 얘기야. 일반적 중요분은 이건 지금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다. 기억나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또 4번 얘기 또 뭐냐? 4번 얘기.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합의를 했어요. 지번에 관하여 차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에는 지번을 잘못 표시했더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은 A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번을 착각해서 B란 토지로 옆에 있는 B란 토지로 표시했더라.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 오표시 무효원칙은 착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표시 무효원칙에서는 착을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 오표시 무효원칙 A 토지 매매했는데 계약서 B 토지 잘못 표시한 것은 자본이 취소한다는 말 절대 쓰지 말자. 이거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들 문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5번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오인하여 토지를 매입한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뭐죠? 상대방이 부조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죠.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서 오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을 믿고 뭐 했다. 그러면 동기 유발. 딱 기억나셔야 돼요. 동기 유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표시하자는 동기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인간의 신의칙이다. 너무 유명한 문제들 많이 나왔네요. 이런 지문들은 여기서 다 눈에 익은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기출지문에 반복. 만약에 이번에 차고 문제 나왔다. 여기 만난 지는 반드시 뭐 한 지문을 만나든 두 지문 만나든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차고 문제. 그래서 요 지문 어려웠지만 보셔야 돼요. 그렇겠구나. 응? 차고는 내가 비록 말을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내 진심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계약이야. 차고를 취소할 수는 차고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야죠. 그렇죠? 이 질문 조금 어려웠다. 중요한 질문에 막 쏟아졌네요. 봐주시고. 자, 46번을 봐볼까요? 복대리요. 복대리. 본인, 대리인, 복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 읽어볼 거예요. 46번에 복대리 가장 옳은 것은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복대리권은 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죠. 복대리 권한은 대리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 존재 범위의 의존 관계다. 영향을 받아야죠. 받지 않는다. 틀렸네요. 두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퇴직한 수급사원이 퇴직한 이후에 예를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했다면 이 복대리의 대리행위도 표현대리가 복대리 대리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있다. 복대리도 세 가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2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이 세 가지의 표현대리가 모두 복대리에도 적용이 있다 그래야죠. 복대리도 표현대리 제도는 세 가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렸네요. 세 번째,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이게 틀리는 문장이에요. 선임되는 본인 이거 다 듣지면 맞아요. 대리인이 복대 선임하는 복임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다. 항상 대리행위라는 말은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뭘 했다 다 대리행위라 부른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썼어야지 대리행위야. 근데 복대는 누구 이름을 선임해요? 대리인 자기 이름을 선임하지 본인의 이름을 선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 복대 선임하는 게 복임행위 대리행위라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선임했다는 뜻이야. 본인의 이름을 써야지 대리행위가 부르는 거야. 대리인 지 이름을 선임하지 본인 이름을 선임하지 않잖아요. 복임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에 의해서 이 단어 같은 거 몇 번 속인 문장인지 몰라요. 복임행위 대리행위 아니에요. 이거 좀 잘 봐주시고 잘 속이는 문장이에요. 네 번째 지문도 참 유명하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뭐 할 책임이 아니라 이때는 책임의 경감. 책임이 경감된다. 무슨 책임주의로? 과실 책임주의로. 그렇죠? 법정대리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본인한테. 하지만 법정대리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 선임했을 때는 책임의 경감. 책임이 깎여서 이때는 무슨 과실 책임주 책임이 경감된다. 책임의 경감 사유, 부득이한 사유. 책임의 경감 사유. 어떻게 경감되느냐? 바로 과실 책임주의로. 이때는 선임 감독의 잘못 때문에 책임지는 과실 책임의 경감 그래야죠. 뭘 책임이 있다? 틀렸네요. 자, 요즘은 다 틀린 건들인데 요즘은 기억해 주셔야 돼. 특이한 판례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에 추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요. 집을 사고 팔았어요. 우리가 보통 법무사한테 등기 신청 대리권 위임장 써주잖아요. 그럼 법무사는 등기 신청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등기 서류라는 것은 그 서류만 다 갖추고 신청서 기재하면 다 기재되면 법무사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다시 법무사 딴 사람한테 위임시킬 수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내 서울에 있는 법무사인데 경상도에 있는 땅을 사고 팔았는데 서울에 있는 법무사한테 맡겼어. 등기 신청 대리권 준 거예요. 내 대신 등기 내달라. 다 서류 갖춰서 첨부해서 이걸 우편으로 보냈어요. 경상도에 잘하는 법무사한테 야, 내 복대리권 줄 테니까 내 대신 네가 접수시켜달라. 등기는 우편이 없어 안 받아도 직접 내가 출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복대리 법무사예요. 이렇게 꼭 내가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이, 법무사는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명시적으로 절대 당신이 경상도까지 가서 직접 그 등기를 접수시켜야지 다른 법무사한테 대리 접수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보자. 등기 신청 대리권은 그 형식과 절차, 서류만 다 갖추면 누가 가서 출석해서 접수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 같은 그런 것들은 본인 명시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법무사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런 것들은 형 한번 쫙 꺼놓고 맞는 지문 말 때 그런 뜻이다. 자, 하나씩 볼 게 있잖아요. 요 정도 문제만 돼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 정도 문제만 돼도 75점에서 8점 들어가는 문제예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고 좋은 문제였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표현들에서는요. 월권들이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126조 우리가 다른 말로 속칭 월권들이라 부르죠. 표현들이 나왔다라면 월권들 이것 빼 나올 게 없어요. 안 나오면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문제인데 단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그러면 한번 보면 틀린 것부터 볼게요. 5번 보세요. 정답부터 항상 볼게요. 이 권한을 초과한 표현들에서 내가 본인이 준 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그 대리행위가 이 대리행위라는 얘기가 이제 월권행위야.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였어요. 이 월권행위가 동종이 아닌 경우에는 동종 유사한 게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권한이 있다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없다. 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준 기본 대리권과 넘어서는
넘어서 월권 상해는 같은 종류의 대리권일 필요도 없다. 내가 준 것은 공법상 대리권이지만 얘가 넘어서 행위가 사법상인 했더라. 전혀 관계없죠. 기본 대리권과 넘어서 행사는 같은 종 대리권일 필요가 없다. 여기 만약 이건 반대되겠네요. 동종이 아니라면 표현대 성립할 수 없다. 동종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즉 대리권 내가 준 기본 대리권과 월권 상해는 같은 종류의 대리권일 필요도 없다. 그죠? 기본 대리권만 있다면 무조건 월권에 책임져야 되는 거지. 같은 종류의 기본 대리권이 월권이 같은 종류지만이 월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요. 이거 봐주시고요.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요즘은 참 유명하죠. 모든 표현 대리는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모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표현대 성립해서 본인이 전체 힘치려면 표현대 성립하면 본인이 전체 힘쳐야 되는 상대방 뭐일 거? 상대방 모든 표현 대리 선의, and 그리고 뭐가 실 거예요. 이걸 갖춰야지만이 표현대 성립하는데 근데 월권 대리에서 상대방 믿는데 정단 이유가 있을 거. 이 정단 이유를 우리 뭘 판단? 정단 이유를 선의 무과실을 봐주는데 정단의 판단 기준은 항상 대리인 월권의 당시 그 당시 여기 기준 삼는 거지. 그 후에 월권이 이루어진 그때만 기준 삼는 것이 그 후에 사정은 고려할 필요 없다. 이 당시만 놓고 따진다. 그렇죠? 정답 판단 유무는 대령이 당시, 계약 당시 거기 놓고 따진다. 자, 나머지 지문들 다 봐주셔야 돼. 이런 지문들은 특이한 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총류는 대리권이 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표현대가 성립하는 거지. 총류는 지분이라는 게 없고 대리권이란 말이 자체가 없는 거야. 대리권이 자체가 없는 거야.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거야.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어 월권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무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누구한테 지분이 있어야 대리권을 주죠. 그러니까 총류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권 대리라는 말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 봐주시면 돼요. 요즘은 참 한 번 나왔던 지문이야. 특이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준용될 수 없다. 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류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어요. 누가 기본 대리권 줄 수가 없어요. 기본 대리권도 없다면 월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요. 따라서 총류에서는 표현대리권 기준 정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좋은 지문들. 자, 이런 문제도 쉽지 않아요. 막상 만나면 이런 지문들 다 75점, 80점짜리 문제들이에요. 여기 지문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봐주시고. 자, 48번에 전형적인 문제죠. 시험 문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총칙 10문제 중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이거 빠져본 적이 없어, 최근에. 볼까요? 대리권 없는 의리, 대리권도 없는 의리. 우리 이런 애를 뭐라 불러요? 무권 대리인이죠. 의리. 본인 값을 대리하여 상대방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계약의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는 내가 가서 본인 갑의로 계약을 맺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먼저 자, 계약의 무권 대리였을 때 상대방 무슨 권리가 있죠? 채권권, 철회권. 본인은요, 추인권, 거절권. 기억나셔야 돼. 이때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상당 기한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뭐했다? 확답을 최고했다. 누구에게? 상대 본인이 최고했는데 그 상당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본인 갑의 확답이 없었다면 뭐한 거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확히 맞았네요. 계약의 무권들에서 상대방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이 없다면 뭐한 거로 본다? 추인한 것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하고 본다.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 나왔어요. 그럼 사실은 사례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를 천천히 읽는 거예요. 계약의 무권 대리구나. 상대방은 병이고 본인이 갑인데 상대방 채권 처리권이구나. 읽었는데 1번이 맞았어. 한 번 더 읽는 거야. 맞네? 그럼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 10문제를 한다 치면 10문제를 다섯쯤을 다 읽었다. 읽으면서 다 생각했다. 그럼 10문제 푸는데 20분, 30분 가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오히려 틀리나 있더라도 1번, 2번 정답 나오면 문제를 천천히 읽으셔야 돼, 그 대신. 근데 1번, 2번 정답 나오면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마킹하고 넘어가셔야 돼. 시험장의 시간은 평소 시간보다 빨리 흘러요. 200점은 전부를 다 확인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대신 조금 지문이 길거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천천히 읽자.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때 1번이 2번이 정답 같으면 마킹하고 다른 문제 지문 읽지 말고 넘어가야 돼. 그런 식으로 문제 40문제 중에 10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맞아요. 이 시험장에 나면 풀어볼게요. 왜 틀렸나? 묻건대 의리 본인을 상속했어요. 묻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어요. 그래버리면 묻건대리 계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계약은 당연히 유효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지가 행위를 지가 거절할 수 없다. 따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면 안 되죠. 내가 한 행위를 내가 거절하면 인간의 신체에 반하잖아. 그래서 묻건대리인이 본인 상속받아버린 묻건 자동으로 유효해진다. 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본인 갑이 추인하려고 그래요. 추인한다. 근데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병에 상대 동의가 없다면 다 뭐다? 효력이 없다 그래야죠.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허용할 수 없다. 상대방 승낙이 있을 때만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이 유효한 것이지. 그렇죠? 틀렸네. 자, 묻건대리인 의리, 사고친 의리,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그럼 자신의 선택에 쫓아. 틀렸죠. 누가 선택한다? 손해배상 선택은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지는다. 책임 내용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지. 상대방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135조에. 그렇죠? 나머지 갑이 병에 이미 추인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래야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그때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야죠. 너무너무 좋은 문장들이에요.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 연습한 거예요.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각종 문제집, 기출문제, 단원면 문제, 모의고사에서 한 4-5번 이상 풀어봤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그렇지만 늘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49번에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내린 병의 동의도 없이 을에게 매도했다. 누가? 제한 능력자가 법정 동의도 없이 을에게 매도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중 옳은 것은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행위예요. 일단 2번 볼게요. 이때 미성년자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됐어요. 만 19세가 됐어요. 성년자가 된 후에는 그때부터 3년 내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는 법률 한 날부터 계약 맺은 날부터 몇 년? 10년이 되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벗어난 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어 자신은 성년된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한 날부터 10년 내에만 취소된대. 성년된 날부터 3년이 바로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맞는 지문이네요. 자, 나머지 봐야죠. 자, 그런데 또 4번 지문 봐보세요. 이게 왜 틀렸나?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4번에 보면 이 문제도 이것도 당연히 75점에서 8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시험 어려워 보이지 않아도 이미 10문제 중에 3문제는 70에서 8점짜리 문제가 이미 3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법정 병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는 가능해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뭐 할 수는 없다. 추인할 수는 없다 그래야죠. 추인은 동의 얻어야 되는 거지. 자, 미성년자 자신도 제한년자 자신도 자기한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 상태에서 법정의 동의 없이 추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한능력자도 추인할 수는 없다 그래야죠. 있다 그랬네. 틀렸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봐주시고 모든 추인이에요. 우리가 그냥 추인에는 묻건대리의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고 취소행위의 추인이 있어요. 취소행위의 추인. 이 추인은 모두 이것이 묻건대리물, 이것이 무효임을, 이것이 취소행위임을 본인이 알고서 해야지 추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다만 이 추인 중에서 법정 추인이 있어요. 법정 추인은 알던 모르던 관계없어요.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 돼요. 나머지 추인은 다 알고 해야 돼. 응? 알지 못한 건 추인의 효과를 주지 못해요. 알지 못한 유효하다. 틀렸죠? 알고 해야지 유효하는 거다. 모든 추인은 묻건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행위 추인. 법정 추인만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지만 이거 너무너무 강조한 거예요. 제가 외우셔야 돼. 저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만만한 문제 아니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가면서
봐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자, 50번 문제 볼까요? 조건과 기한이요.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관 문제인데 일단은 5번이 맞는 얘기예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상실특약.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면 돈을 미리 갚기로 하자. 2025년에 갚기로 한 돈이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2025년이 되기 전에도 돈을 갚기로 한다. 기한 이익의 상실특약이라는 거야. 이런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상실 이익을 추정한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무슨 말이냐. 그런 특약을 넣었어요. 이러이러한 원래 2025년까지 돈을 빌려주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2025년 이전에도 미리 돈을 갚기로 한다. 즉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말하지 않으면요. 돈 갚아라. 말하지 않으면 2025년 가는 거야. 그런 기한 상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자동으로 기한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채권자가 기한의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여야 비로소. 그걸 형성권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는 질문인데 나머지 왜 틀렸냐가 참 중요하죠. 조건은 미정인 권리를 우리는 기대권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기대권도 양도하고 담보적 가능하다 그래야죠. 이건 할 수 있으면 이건 할 수 없고 틀렸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에 소급하여 조건 성취는 소급효가 없다.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 발생 정지조건 그날로부터 권리 소멸 해제조건 원칙은 소급효가 없다 그래야죠. 아무나 말씀 원칙이거든요. 기한과 조건 기한은 조건이건 기한의 도래는 둘 다 소급효가 없어요. 다만 조건은 원칙만 소급효가 없어. 특약이 있다면 소급효 인정할 수는 있지만 원칙 소급효가 없다 그래야죠. 아무나 말씀 원칙을 묻는 거니까요. 조건이 법의 당시에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 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기정유. 유효하다는데 무효다. 틀렸죠? 기정유. 자, 네 번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전부가 무효된다 그래야죠. 저 어려운 얘기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한번 봐주시고 50번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자, 51번 문제 봐볼까요?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후에 을이 Y검을 신축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갑의 토지에 아무 권한도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졌다는 거예요. 남한테 무단으로 건물을 졌다. 건물을 져서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이 건물 일부를 전부가 그만큼 일부를 또 병에게 임차를 주고 있어요. 임차를. 기억나시죠? 임차 주고 있어요. 자, 다음 설명, 물건 청권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잘 봐보세요. 이때 갑은 토지 소유자는 무단 신축자이자 임대인이에요. 여태 쫓아가서 건물을 철거라. 소유권에기는 철거, 방해 제거,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여태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반환하라. 왜 남의 무단 사용하라.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때 무단 지은 건물도 건물 소유자 을에게 쫓아가서 건물에서 뭔 요구할 수 없다. 건물에서 퇴건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임차인 직접적으로 쫓아가서 너 건물에서 나가. 건물 퇴거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너 토지 반환해.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직접적인 병원 쫓아가서 뭔 요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 없다. 얘 건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맨날 이 지문이잖아. 이거 유명한 지문이잖아. 이게 최근에 2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6분 본 시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다.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가. 그래서 3번 외틀에서 보세요. 이때 토지에서 갑은 건물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얘한테 뭔 요구 못한다. 얘한테 뭐 요구 못한다. 다 요구할 수 있지만 철거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축축 나와야 돼 이런 건요. 틀렸다 3번. 그래서 여기도 이거 많이 풀어본 문제지 이렇게 읽다가 3번이 정답 같으면 이거 읽지 않는 거야. 늘 얘기했지만 10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 확인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천천히 읽으면서 어디에 나왔다 싶으면 딱 끊으셔야 돼 거기서. 봐주시고 이 지문도 아주 유명한 문제들이죠. 항상 늘 강조하지만 40문제 중에서
35문제는 고정손님이야 맨날 똑같은 부분만 내는 거예요. 지금 한두 점 바꿔서. 자, 봅시다. 50원에. 물건 소멸에 관한, 물건 소멸에 관한 설명. 소멸, 물건 소멸.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면, 일단 5번 봐보세요. 5번. 참, 몇 가지 올리는 거 어렵죠. 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갑이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후, 병이, 그 후에 병이 근저당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번은 전세권, 2번은 저당권이 있는 거야. 이 부동산에 취득한 후, 을이, 1번 전세권자 을이 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을의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왜 소멸하지 않아요? 얘가 소멸해버리면 얘가 1순위,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잖아. 지가 소멸 염려가 있잖아요. 1번이 취득하면 존소, 얘가 취득하면 소멸, 기본이잖아요. 선수가 취득하면 얘가 1순위 올라서잖아. 이게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소멸하면서 소멸치 않는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그런 식 문제인데, 자기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옳지 않은 거 다시 볼까요? 토지가 포락되어 그 효용을 상실한 경우에는 포락 토지가 성토되어 다시 성취할 거예요. 절대 소멸이니까. 절대적 소멸이니까. 맞네? 두 번째, 을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또 지상권 위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설정하고 병에 설정한 후에 갑이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면 그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렇죠. 이거 소멸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죠. 자기 거니까. 세 번째, 갑소의 건물에 을이 대항력 임차권이 성립했어.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했어요. 성립한 후에 병이 그 건물에 저당을 취득하였다면 만일 을이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더라도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소멸해버리면 얘가 임차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 순위가 승진하잖아요. 자기가 손해보잖아요. 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솔치 않는다. 맞아요? 4번에 병소유 토지에 갑이 1번 순위의 저당권, 을의 2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갑이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갑의 피담보 채권이 존속할 경우에는 을의 저당권 1순위 된다. 이게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이. 5번은 맞았네. 정답이 52번은 정답이 몇 번? 4번이다.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하나 더 볼까요? 등기 추정력 있죠. 추정력은 어렵진 않아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자, 봅시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3번은 뭐 줄줄 나와야 돼요. 자, 2번에 추정력. 현 명의자는 추정력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현재 등기 명의인은 지나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틀렸죠? 현 명의자는 추정력은 지나간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은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추정력은 주장할 수 있고 즉 현 명의자 등기 추정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추정력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없다. 틀렸네요. 자, 이 질문은 참 기억하셔야 돼. 그대로 그냥. 참 유명한 질문이죠.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 모습,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어요. 실제 이게 증여받은 건데 매매라 주장했어요. 매매한 겁니다. 증여에서 떼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매매라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소 다르게 추정했는데 그 원인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문장이에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뭐 늘 듣던 얘기죠. 이렇게요. 자, 봐주셔야 돼. 3번 지문도 어느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이것이 말소회복 등기 되기 전이라도 불법 말소회복 등기 전이라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그래야 돼요. 말소회복 등기 되기 전이라도 불법 말소됐다 말소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추정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겠죠.
그 절차도, 절차도, 원인도, 뭐도 다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요거 보면, 요거.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셔야 정답 2번이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